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공부를 하게 된 민영기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게 처음 공부하면 금융이나 증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닌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좀 낯설고 생소한 그런 개념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게 뭐 수준 높은 아주 깊은 심오한 그런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증권이나 금융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소양을 테스트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수준까지를 요구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앞부분 첫 페이지나 이렇게 펼쳐보시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제도 안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험 과목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들은요, 1과목에도 있고 2과목에도 있는데, 1과목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일부를 할 거고 2과목은 전체를 제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과목은 다른 분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할 영역이 아니고요. 자, 일단 1과목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 저하고 함께 공부할 부분이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바로 이제 첫 시간에 금융투자 상품 하는데,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걸 저하고 할 겁니다. 요걸 할 거고, 요게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채권 시장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채권 시장 이론이 좀 어렵거든요. 이 채권 시장을 할 겁니다. 저하고 함께 할 겁니다. 여기 이제 1과목에 있는 거고, 2과목에 있는 내용은 전체를 다 저하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 분석 이해하고 투자 관리를 할 겁니다. 증권 분석 이해하고 그다음에 투자 관리,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저하고 할 건데, 이게 전부 다 이론적인 분야예요. 그런데 이론적인 분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단 금융 투자 상품은 여기서 이제 이게 10문항 이렇게 나오고요. 채권 시장은 6문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 분석의 이해가 이제 제가 수업하는 것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15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자 관리에서 10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1문제, 저와 같이 해야 될 게 41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문항 중에 100분의 41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부분이요, 여기 채권 시장하고 증권 분석 이해 투자 관리는 전부 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거의 대부분 실무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요, 요게 문제입니다. 금융 투자 상품. 요게 이제 이번 시간에 바로 이제 이어서 이걸 다룰 건데, 이거 매우 이론적이지 않은 부분. 이게 전부 다 금융 상품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인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인 게 거의 없고,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으로서 약속한 거예요. 시장에 나온 거, 정형화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거의 100% 암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암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암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이론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딱 첫 번째 그냥 과목에 첫 번째 그냥 1번으로 나오는 파트라 조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암기하는 걸 이론적으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시험에서는 요런 거 상품의 특성, 은행 상품, 증권 상품, 요구불 예금이 아닌 건 뭐냐, 저축성 예금에 들어가는 게 뭐냐, 투자 상품이 인게 뭐냐, 투자성 상품인 게 뭐냐, 그다음 시장 금리에 맞춰서 확정적으로 수익 주는 게 뭐냐, 시장 금리 연동해서 확정적으로 수익 주는 거 이런 거 골라내라, 아니면 실적 배당을 골라내라, 이런 거예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뭐냐, 세제 혜택이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론적인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자,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입니다. 이게 금융투자 상품, 이게 아주 전형적이에요. 이거 전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요건도 계속 바뀌고 상품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매년 다른 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암기가 안 되는 거는 없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돼 있어야 암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무리 없이 암기가 되는 파트가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에 속해요. 암기나 이런 쪽에 속하는 암기를 하더라도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선 이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 그런 식으로 저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은 파트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거하고 암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해야 될 파트는 일단은 첫 시간은 금융투자 상품이고 요거 암기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거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제가 다루는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이 물론 많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난이도가 낮고 금융 자격증 시험 중에서는 가장 쉬운 편에 속합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과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은 가장 쉽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크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다들 목표한 바를 성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인데 암기 과목 우리 금융 투자 상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페이지부터 시작되죠? 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앞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2페이지 전 앞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표시는 없지만 파트 1 해서 금융투자상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장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 우리나라 금융회사 장 하고 두 번째가 금융상품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요. 금융상품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보다는 금융상품이 더 중요해요. 분량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금융상품 위주로 공부한다. 물론 금융회사도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금융상품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분량도 많고요. 공부해야 될 양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알아놓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챕터 1. 자, 우리나라 금융회사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개요가 있습니다. 뭐 개요 뭐 됐고요. 일단은 표를 보세요. 3페이지 보면 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분류가 있습니다. 은행이 있죠.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다루는 기관이 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해서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받는 기관. 대표적인 게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신용협동기구가 있는데 신용협동기구의 별표해 놓으시고요. 3개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에다가 써놓으세요. 신협입니다. 줄여서 신협 이렇게 돼 있죠. 신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있고 상호금융 있는데 상호금융 옆에 공터가 많죠. 거기다 써놓습니다. 농협, 수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농협, 수협입니다. 근데 농협, 수협인데 중앙에면은 큰일 납니다. 중앙에는 특수은행이에요. 특수은행이고 농협, 수협, 지역조합입니다. 지역조합으로 그 농민이나 아니면 어민들이 서로 모여서 상호부조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회장님도 뽑고 조합원 뭐 출자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농수협 지역조합이 있거든요. 요게 상호금융입니다. 요게 상호금융이에요. 농협, 수협 여기 주의할 건 농협, 수협 중앙에 나오잖아요. 중앙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중앙에는 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이름만 똑같아요. 또는 수협이라는 이름만 똑같지 사실은 중앙회하고 이거하고는 조직이 완전히 달라요. 조직이 달라서 농협 중앙회는 이건 특수은행입니다. 특수은행 5가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이건 특수은행이고 요거는 지역조합이라는 이름 이거 붙은 거예요. 옛날에 단위농협, 단위수협 이렇게 불렀어요. 그전에는. 근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특수은행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호금융입니다.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요거는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받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금융투자업자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그래서 뭐 매매 중개업자가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투자자문 일임업자가 있고 신탁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금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쭉 있고요. 기타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보조기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근데 중요한 건 은행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면 자 다시 앞으로 넘기세요.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지금부터 암기해야 할 거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은행은요. 은행은 일반은행하고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특수은행이 있는데 일반은행의 경우에 일반은행은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수은행은 5가지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특수은행 5가지가 있는데 그 교재 있죠? 자, 외웁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농협수협중앙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외웁니다. 5개. 5개 외워야 돼요. 다음 중 특수은행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일반은행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은행 5개 외웁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농협수협중앙이에요.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5가지 꼭 외웁니다. 그리고 일반은행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이 은행들 있잖아요. KB 국민은행도 있고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부산은행, 대구은행, 뭐 경남은행, 무슨 뭐 광주은행 다 이게 지방은행 여기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시티은행 무슨 지점 이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은행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특수은행 5종류 있다 하는 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비은행 예금 취급 간에 신용협동기구에 신용협동조합 생활금고 상호금융이 있는데 상호금융에 상호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호금융이면 신용협동기구인데 여러분들 상호저축은행 있죠? 상호저축은행은 신용협동기구가 아닙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에는 들어가는데 신용협동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호금융하고 상호저축은행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상호저축은행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에는 들어가는데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신용협동기구에 안 들어가요. 상호금융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중 신용협동기구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새마을금고, 2번 신용협동조합, 3번 농협지역조합, 4번 상호저축은행. 그러면 깜빡해가지고 상호저축은행 그냥 고른단 말이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하고 상호금융이 헷갈려서 그래요. 상호금융은 농수협지역조합 같은 건데 이건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갑니다. 근데 상호저축은행은 안 들어갑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신용협동기구가 아니에요. 알아놓으셔야 돼요. 나머지 됐고, 일단 이 표에서 정리할 건 그거고요. 자, 은행, 비은행 됐고, 일반은행 보세요. 일반은행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은행 5페이지 정의변천.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및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행법에 따라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지방은행은 그 지역 위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 어떻고 뭐 그런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 하는 업무는 뭐냐? 업무. 자, 6페이지 업무 구분 보면 첫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쭉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복잡해. 그래서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1-3에 일반은행의 업무 범위가 나오는데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서 뺏어낸다 그러면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고유 업무는 뭐냐? 예적금 업무입니다. 예금 받고 적금 받고 이런 거죠. 예적금 수입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근데 두 번째로 어음 할인. 그 앞에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적금, 대출, 어음 할인, 내국환. 이게 바로 고유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 업무는 이것과 부수에서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 상호부금의 동그라미. 상호부금은 상호부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금융상품인데 이거 부수 업무예요. 부수 업무인데 상호금융하면 여기 상호자 들어간다고 상호저축은행 상품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상호부금. 그러면 이거 상호저축은행 상품 아니야? 그런데 상호부금은 은행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은행 상품이에요. 기억을 하셔요. 상호부금 업무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순환 및 지급 대행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대신 지방세 같은 거 은행에서 받아주고 그것도 금고 역할도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겸용 업무 있습니다. 겸용 업무는 겸업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요. 요거 이제 다른 데서 다른 금융회사에서 하는 거 보니까 돈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은행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은행도 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카드업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하는 건데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특수은행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특수은행은요 일단 5가지 있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인데 이게 중앙회입니다. 농수협 중앙회예요. 그냥 농협, 수협, 지역조합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수은행이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이제 상호저축은행 있죠. 상호저축은행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데요. 이게 옛날에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영업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IMF 이후에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내용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협동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협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죠. 제목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냥. 새마을금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다음 페이지 새마을금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호금융이 있는데 이게 헷갈려요. 상호금융. 대표적인 게 농수협지역조합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죠. 상호금융은 1969년 농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농업협동조합 연쇄점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고요. 1972년에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이 법적 기반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협 상호금융 업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축협 있죠? 그 다음에 89년 인삼협동조합,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지금 이제 산림조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이게 상호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의 대표적인 게 그냥 농협, 수협, 지역조합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중앙회 말고요. 국가가 만든 중앙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만든 거예요. 농협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거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상호금융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아니에요.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용사업부문인데 요거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 요거는 전부 다 뭐냐면 요건 특수은행이에요. 근데 특수은행 하면 그냥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이렇게만 해도 특수은행입니다. 그거하고 상호저축은행은 농수협지역조합은 다른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우체국 예금이 있는데 우체국 예금 보시면 11페이지 이런 거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우체국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종류 및 가입 대상, 금리 등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므로 그 원리금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체국 예금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기 전까지는 지급을 보장해요. 이거는. 근데 이건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예금자 보호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국가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우체국은 정부 기구입니다. 이건 국가 기구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기구가 국민의 돈을 맡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금 금액 전액을 보장합니다. 정부가 파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지급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절 이제 금융투자회사 봅니다. 금융투자회사 개관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금융투자업자는 되게 많아요. 금융투자회사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매매중개업자라는 겁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이게 다른 말로 증권회사입니다. 뭐 선물회사도 있는데 주로 증권회사죠. 그럼 증권회사에서 뭐 하느냐 이거죠. 첫 번째가 위탁매매합니다. 위탁매매 하는데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에다가 별표 2개 해놓으세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표를 읽어보는데요. 거기서 맨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자본시장법에서는 기능별 규제가 도입됐고 포괄주의 규제한다. 포괄주의 옆에다 써놓으세요. 열거주의 X, 열거주의 X, 열거주의 아니에요.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이제 열거주의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다 하는 거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다라는 거 알아놓는데 기능별 규제가 처음 앞에 있죠. 기능별 규제 대신에 기관별 규제 이렇게 써놓고 X. 자, 기능별 규제지 기관별 규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주의지 열거주의가 아닙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기관별 규제였고 열거주의로 상품 나열했거든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놓고 자, 증권회사가 하는 업무 첫 번째 위탁매매 업무 보세요. 위탁매매 업무를 브로커 업무라고 그래요. 보세요. 위탁매매 업무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중개 업무로서 고객의 매매 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 받는 업무입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전부 다 금융투자 회사만 지금 구분하는 거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딜링 업무라고 해서 14페이지 자기매매 업무 있습니다. 자기매매 업무는 투자매매 업무로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업무예요. 끝. 그 다음에 인수주선 업무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업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수주선 업무는
투자 매매 업무로서 증권회사가 신규 발행된 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를 말하며 모집, 사모, 매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 모집, 사모, 매출은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펀드 판매 및 자산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펀드 판매 업무는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펀드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관리 업무는 투자자문 및 투자 일임업자로서 투자자에게 랩 어카운트 및 CMA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랩 어카운트라는 게 나와요. 랩 어카운트라는 건 종합자산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문형과 일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자문형은 예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 결정은 고객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일임형은 증권회사가 고객이 성향에 맞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든 자산 운용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 이게 일임형이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신용 공여 업무 있습니다. 그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회사가 있는데 선물회사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우리가 간판에 집합투자업자는 법률적인 용어고, 집합투자업자는 간판에 무슨 자산운용 이렇게 써 있어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펀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는 펀드회사예요. 펀드회사인데 간판을 자산운용회사라고 달아요. 무슨 자산운용 이렇게 답니다. 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에다 밑줄 쳐놓고요. 이제 앞으로 집합투자기구란 말이 나오면 이건 법률 용어인데 우리 머릿속으로 뭘로 바꿔서 이해하냐면 펀드로 바꾸세요. 펀드.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도 펀드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름이 길어요. 6글자나 돼요. 그래서 펀드의 구조 보세요. 집합투자업자가 만드는 게 펀드예요. 집합투자업자가 펀드회사예요. 자산운용사라고 간판은 달았는데 펀드회사예요. 그래서 펀드의 구조 봅니다. 자, 펀드는 설립 형태에 따라서 계약형과 회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투자 신탁은 계약형 펀드이며 투자회사, 투자위원회사, 합자회사는 회사형 펀드이다. 여기까지만 밑줄 치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뒤에 금융상품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자고요. 그런 거 만드는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18페이지에 보면 펀드 유형 나옵니다. 펀드 유형 보면 펀드를 투자 대상별로 보면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금융, 혼합자산 5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면 5가지 어떻게 나누느냐? 그 밑에 표가 있잖아요. 표에다가 펀드 유형에다가 별표 2개 해놓고 반드시 알아야 돼. 증권, MMF,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증권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고 투자계약증권, 재가전평이 있는데 투자계약증권하고 재가전평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주식, 채권, 혼합주식, 혼합채권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주식형은 자산총액의 6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채권형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 주식 혼합형은 주식 최고 편입한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이고, 채권 혼합형, 그러니까 혼합채권형은 주식 편입한도가 50% 이하가 아니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미만이라고 바꿔놓으세요. 미만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편입 비율이 혼합주식형이 50% 이상이면 채권 혼합형, 혼합채권형은 50% 미만이 돼야 돼요. 이상이 되면 이상에 대응되는 거 미만이지 이하가 아닙니다. 그럼 겹칩니다. 그래서 미만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단기금융 있죠. MMF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펀드가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 오타가 났어요. 여기 뭐냐면 부동산 보면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초과. 특별자산도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입니다. 그 다음 혼합자산은 이거는 비율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관련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몇 퍼센트 투자해라 이런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혼합자산 펀드는 그 정도로 알아놓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요. 투자 자문 일임업자, 신탁업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읽어보는데, 신탁업자의 경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탁이라는 상품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와 신탁 인수자. 이 신탁 설정자를 위탁자라고 해요. 부탁을 하는 자. 그다음 신탁 인수자가 수탁자인데 부탁을 받는 자죠. Y 특별한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서로 주고받는 거, 부탁을 하거나 부탁을 받는 관계, 이게 신탁 관계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때 이제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탁 회사의 업무가 수탁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 업무에서 이제 금전 신탁이 있고, 재산 신탁이 있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자, 위탁자가 부탁을 하는 자가 내 재산을 맡아주시오 하고 재산을 이렇게 넘기는데, 이때 돈을 넘긴다 그러면 금전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넘겨받은 신탁, 그러니까 수탁자가
부탁을 받은 자가 돈을 막 운용해서 그 수익을 돌려주는 거예요. 수익자한테. 이게 금전신탁입니다. 금전신탁. 두 번째 줄 보세요.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정 금전신탁과 불특정 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즉 신탁을 할 때 이 돈을 맡기면서 돈 좀 운용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운용 대상을 정해요. 여기다가 운용해 줘 하고 지정하면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운용한 다음에 수익 주시오. 이렇게 하면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특정하고 불특정 금전신탁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또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의 운용 방식에 따라 다른 신탁금과 합동으로 운용하면 합동운용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돈을 끌어모아서 그 돈을 합동으로 운용하면 합동운용이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운용하면 단독운용신탁이라고 그래요. 단독 1대1로 어떤 한 사람의 돈을 한 사람만 따로 운용해주면 단독운용신탁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불특정 금전신탁은 합동운용하는 거죠. 불특정 금전신탁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펀드인데, 펀드의 경우에 여러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돈을 운용할 때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그 펀드 매니저가, 그러니까 그 수탁자가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계속 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아서 그 돈을 합동으로 운용하죠. 이 펀드인데, 그래서 불특정 금전신탁은 합동운용 방식을 하고요. 특정 금전신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내 돈을 운용해 주시오 하고 내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운용해 주시오 라고 지정하면 이런 경우에는 단독운용 방식을 하죠. 그래서 특정 금전신탁은 단독운용 방식하고 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재산신탁이 있습니다. 재산신탁은 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잘 좀 운용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받는 거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산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종금사 있는데, 종금사는 그냥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세요. 그거 뭐 영국의 머천뱅크하고 미국의 투자은행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종금사가 지금 뭐 사실상 거의 뭐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개관이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보험회사는 크게 뭐 생보사도 있고 손보사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크게 민영보험사, 민간보험사는 생보사, 손보사 이렇게 있죠. 생명보험회사 한번 보죠. 보험상품을 한번 보시는데요. 보험상품 보시면 생명보험 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험금 지급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으로 세분됩니다. 자, 일단 사망보험 그 밑에 보세요.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장애 또는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이 있고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은 거고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으로 세 번째 줄에 보면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저축성 기능이 강한 보험이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주요 상품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생존보험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생사혼합보험이 나오는데,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겸비한 절충형 보험이고요. 절충형. 대표적인 게 양로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그 밑에 줄을 보세요. 개인보험과는 달리 단체보험이 있는데,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해요. 단체 대표자가 가입해요. 이거 단체보험은. 그게 특징이라는 거 알아놓고요. 다음 페이지 계약자 배당보입니다. 계약자 배당 보시면 생명보험의 계약자 배당이란 보험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운용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적립 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보험 계약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익이 나오거나 뭐 돈이 여유가 있다, 잉여가 됐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돌려주는데, 이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계약자 배당의 종류에는 이자율 차익 배당, 위험률 차익 배당, 사업비 차익 배당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자율 차익 배당은 예정 이율보다 실제 운용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때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걸 이자 차익이 되는데 요거를 이자 차익을 배당하는 주는 거예요. 계약자에게. 근데 위험률 차익 배당은 예정 위험률에 비해 실제 사망이나 재질병 등이 작을 경우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1년에 한 100명 정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망보험금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100명 안 죽고 80명만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20명한테 덜 나갔죠, 돈이.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보다 사람들이 덜 죽거나 사고가 덜 나가지고 보험금이 덜 나갔으니까 수익이 생겼잖아요. 이익이 생겼잖아요. 차익이. 그럼 차익만큼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위험률 차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 그리고 사업비 차익 배당은 예정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어.
예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작게 들어가서 남았어 돈이.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배당은 세 가지 원천이 있다. 이자율 차익 배당, 위험률 차익 배당, 그다음 사업비 차익 배당이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회사가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우체국 보험이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첫 번째 줄에 생명보험만 취급합니다. 손해보험 이런 거 없습니다. 우체국 보험은. 두 번째 단락 보면 우체국 보험은 정부가 보험금 등의 지급 책임을 지며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나머지 뭐 중요하지 않은 공제기관 같은 건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기타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 자주 나오죠. 자,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홀딩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영어로 홀딩스라고 그래요. 무슨 홀딩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면 자, 요게 좀 특징을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먼저 다음에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고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는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통해 자회사 간 위험이 전이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나머지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 읽어보세요. 밑에. 자, 다음에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신이라는 건 대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걸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수신 기능 없이 여신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인데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카드사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돈 빌려주는 회사예요. 사실상. 그래서 신용카드의 종류가 나오는데 표 1-7에 이건 신용카드의 종류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좀 구분을 해놓으세요. 자, 다음에 할부금융사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할부금융 이용하기도 하죠.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회사 있습니다. 리스회사는 첫 번째 줄에 시설 대여 방식으로 기업 설비자금 공급하는 금융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벤처캐피탈 회사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회사는 두 가지 있어요.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하고 중소기업 창투사가 있습니다. 요거 구분해서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부업자 있습니다. 대부업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대부업자는 주로 소액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대부하거나 이러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대부업은 최저 자본금 등의 진입 요건이 없고 영업지역도 제한이 없으며 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도 없다. 대부업자는 3년 중요합니다. 3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마다 등록 갱신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의 업자의 대부 중개를 하거나 동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 금리는 연 50% 상한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합니다. 알아놓고요. 50% 상한입니다. 증권금융이 있습니다. 보죠. 증권금융회사는 증권의 취득 인수, 보유 및 매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와 일반 투자가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증권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단락 보세요. 증권 유통금융은 증권회사의 고객이 신용거래에 의해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자금을 신용거래에 의해 증권을 매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증권을 각각 증권회사에 차주로 하여 대출해주는 결제금융을 얘기하는데 전자를 융자라고 하고 후자를 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건 융자. 그리고 주식을 빌려주는 걸 대주라고 그래요. 대주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빌려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고객들이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려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갚는 거예요. 주식으로 갚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 주식을 빌리는 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이다. 그러면 이게 5,000원 될 것 같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빌려서 팔아버려요. 그럼 100만 원 벌죠. 100만 원 받죠. 그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떨어져서 그 10,000원짜리가 5,000원 됐다. 그러면 5,000원에 100주를 사면 100주를 사면 50만 원 아닙니까? 50만 원에 사가지고 갚는 거예요. 이걸 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금융사는 증권 유통금융은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식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걸 우리는 융자라고 그러고 주식을 빌려준 걸 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장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금융회사 봤으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금융상품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